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마도 가장 안전해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토리는 학교에서 사람이 증발하듯 사라진 사건이에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대학원생 애니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오후부터 전화, 문자까지 답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걱정이 된 애니의 룸메이트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돼. 그녀는 5일 뒤면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한테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상하잖아. 경찰은 이게 사건일 거라고 의심했고 수사에 들어가게 돼. 애니는 화목한 가족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항상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해. 심지어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특히 수학이랑 과학을 진짜 좋아했대. 고등학교 친구들은 애니가 아인슈타인을 이을 희대의 과학자가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였어. 그렇게 의대에 입학해서 2007년에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했고 그 후에 예일대학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솔직히 좀 힘들 법도 하잖아. 근데 애니는 언제나 밝게 웃는 얼굴이었고 일도 잘해. 진짜 엄친 딸인 거지.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조나단도 있었는데 둘은 대학교 다니면서 만나게 됐어. 애니가 예일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돼. 근데 그런 말 있잖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데 이 둘은 또 달랐어. 매일 몇 시간씩 전화통화하고 또 주말마다 데이트하면서 쭉 사랑을 키워나갔지. 창창한 커리어랑 사랑하는 남자친구, 따뜻한 가족들과 또 친구들까지. 애니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 근데 그런 애니가 갑자기 잠적을 한다고?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상한 점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지갑,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까지 다 두고 간 거야. 근데 뭐 이게 어딜 가든지 이렇게 소지품을 다 놔두고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첫날 CCTV 영상을 통해서 애니의 행적이 확인돼.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연구실 건물이었어. 오전 10시쯤 연구실로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라진 거야. 그런데 이 연구실이 건물 안팎으로 CCTV가 적어도 70대는 설치돼 있거든. 그런데 그 어떤 카메라에도 애니가 건물 밖을 나가는 모습은 없었어. 그러면 건물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 경찰은 내부를 중심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지. 지하에 위치한 애니의 연구실을 하나하나 뒤져봤어. 연구실 선반에는 실험용 동물들이 늘어져 있었고 그 사체에서는 악취가 또 장난 아니었다고 해. 또 연구 장비들은 빽빽하게 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연구 관련된 물품 외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애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거지. 그래서 다시 그 지하층에 근무하던 다른 연구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당일 오전 이후에는 그녀를 본 적이 없대. 근데 이런 연구실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건물 드나드는 사람은 적어도 얼굴은 다 아는 사이거든. 그러니까 그녀를 어디 가는 모습을 봤다 하면 누구든 한 명쯤은 기억했을 거란 말이지. 게다가 곳곳에 있는 CCTV까지 다 피해서 이렇게 증발한 것처럼 사라지는 게 말이 돼? 경찰은 애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확신했고 우선 용의자를 좀 추려보기로 해. 대체적으로 누군가 실종되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건 평소에 가깝던 사람이지.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 조나단이 용의자로 지목됐고 조사를 해봤지만 사건 당일 아예 다른 지역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정확한 거지. 그는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돼. 자, 그럼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이 연구실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경찰은 애니 말고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어. 그나마 단서를 조금 찾게 되는데 이 건물은 어떤 방에 들어가든지 아이디 카드가 필요했고
당연히 그 카드 사용 기록이 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야. 그렇게 밝혀낸 사건 당일 애니의 행적은 11시 10분에 자기의 연구실에 들어갔어. 근데 그게 끝. 그러니까 뭐 다른 방에 들어간다거나 나갔다거나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이 연구실 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연구실로 확 폭이 좁힌 거지. 애니 말고 이 연구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야. 컨트랙터인 레리 가프리하고 연구실 기술자이던 레이몬드 클라크. 그러면 둘은 연구실에 있던 애니를 적어도 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둘한테 물어보는데 컨트랙터인 레리는 이날 애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기술자인 레이몬드는 애니를 봤대. 그녀가 10시 반쯤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12시 45분쯤 나가는 걸 목격했다는 거지. 아니 근데 CCTV 싹 봤잖아. 그러면 혹시 경찰이 놓친 거야? 사실 사건 당일 12시 50분에 건물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실 밖으로 우르르 나가면서 인파가 확 몰렸었대. 근데 애니는 키도 152에다가 40kg도 되지 않는 굉장히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 사람들이 몰리는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껴서 나가게 되면서 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꼼꼼히 다시 확인해보기 시작했지. 근데 아무리 봐도 CCTV에 애니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 그러면 진짜 확실히 안 나갔다는 거잖아. 이때 혼란스러운 경찰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제보 하나가 들어오게 돼. 한 학생이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다면서 무언가를 제출한 거야. 보니까 애니의 연구실에 있던 소독용 티슈가 들어있던 상자더라고. 근데 거기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 근데 이게 뭔가 혈흔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빨리 신고했던 거지. 이때 경찰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연구실에 동물의 시체가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했었었고 만약 애니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이런 연구실이 줄줄이 있는 지하층이 은폐하기 딱이라는 거지. 경찰은 우선 애니의 연구실을 더 조사해보기로 결정해. 그러던 와중에 재활용 쓰레기통 안에 검붉은 얼룩이 묻은 엑스라지 사이즈의 노란색 영국 가운을 찾아냈어. 조사 결과 이건 혈흔이었지. 꼼꼼하게 다시 수색해보는데 그 밖에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근데 거기에 창고로 쓰여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방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거기가 그냥 창고 방이다 보니까 아이디 카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서류에다가 서명만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명부를 그냥 한번 싹 훑어봤는데 거기에 애니의 이름은 없던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는 별거 없겠거니 해서 따로 수색을 안 했었대. 근데 그 연구실을 좀 집중적으로 수색해보기로 했어. 막 뒤져보는데 바닥에 반짝이는 뭐가 있더라고. 그건 금속 비즈였어. 이게 보니까 애니가 항상 하고 다니던 목걸이에 있던 비즈인 거야. 자, 이때 경찰은 이 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수사 규모를 키워서 과학 수사도 이뤄지게 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방 전체에 루미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이 방 벽부터 바닥까지 온통 피 범벅이었던 거야. 자, 일단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애니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피 묻은 실험 가운과 티슈 상자부터 창고에서 발견된 애니의 끊어진 목걸이 조각 그리고 검출된 엄청난 양의 혈흔까지.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었어. 게다가 애니의 연구실에서 피 묻은 실험용 실리콘 장갑과 양말 한 짝이 발견되면서 애니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거라고 경찰은 생각했지. 이 직후에 건물은 봉쇄됐어. 그런데 이렇게 봉쇄되기 전까지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바쁘게 드나들었던 거야. 이제서야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경찰은 이제 건물 안에서 애니의 시신을 찾기 시작해. 범인은 연구실 동물들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가려지길 바란 것 같아.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있지.
바로 그 두 개의 냄새는 너무나 명확하게 달랐거든. 동물 냄새에 묻혀서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생각보다 수색이 빠르게 진행되질 않는 거야. 결국 수색견이 동원돼.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수색견은 창고방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 있는 벽 앞에 멈춰섰어. 정확히는 그 벽 밑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철제 문 앞이었지. 근데 사진 속으로도 보이겠지만 이 문이 상당히 작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들어가기엔 좀 택도 없어 보이는 거지. 수사관은 의문스러운 마음에 그냥 갸우뚱하면서 그 문을 열어봤어. 그리고 드디어 애니를 발견하게 돼. 그녀는 벽 속 단열재 뒤에 구겨져 있더라고. 범인이 애니를 숨기기 위해서 거의 우겨넣은 듯해 보였어. 머리는 바닥을 향해서 거의 처박혀 있었고 양 다리는 뒤로 접혀서 무릎이 위로 가 있는 상태였지. 게다가 심한 타박상을 입은 듯해 보여. 특히 얼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얼굴만 보고는 애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 그리고 시신에는 손과 발에 각각 실험용 장갑 한 짝과 흰색 양말 한 짝이 신겨져 있더라고. 애니의 실험실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과 양말과 같은 거였어. 그런데 애니의 시신 옆에 뜻밖의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건 바로 초록색 펜. 아니, 여기에 펜이 떨어져 있는 게 이상하잖아. 경찰은 이게 분명 범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증거품으로 회수하게 돼. 애니의 시신은 바로 부검됐는데 사인은 질식이었어. 몸 곳곳에 골절은이 발견됐고 턱뼈와 쇄골뼈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부러진 것 같더라고. 시신이 발견된 건 9월 13일이었어. 이날은 애니와 남자친구 조나단의 결혼식이 예정된 날이었지. 행복해야 할 이날, 이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된 거야. 한편 대학원 연구실 건물 벽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 애니의 친구들은 그녀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었지. 대체 누가 애니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 경찰은 빠르게 다시 용의자를 찾게 돼. 사실 이미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있었어. 애니가 실종된 당일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단 한 사람, 레이먼드 클라크만 그녀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거지. 거기에 더해서 계속된 이상한 행동까지. 의심받기 충분했지. 레이몬드는 애니가 실종된 후부터 애니 연구실에서 냄새가 난다, 동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주인 없는 연구실을 계속 청소하려고 했다는 거야. 게다가 피 묻은 티슈 상자가 발견됐을 때 그걸 슬쩍 버리려고 했다더라고. 하지만 이건 아직 심증일 뿐이지. 물증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그의 아이디 카드 출입 기록을 조회하게 돼. 아니나 다를까 애니가 사라진 9월 8일 그는 그녀의 연구실을 총 55번이나 들락날락했던 게 밝혀져. 누가 봐도 수상할 정도로 많은 횟수였지. 게다가 창고 연구실에 들어갈 때 서류에 서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거기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기도 했어. 물론 그냥 물건 가지러 갔나 보다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서명한 펜의 색깔이야. 레이몬드의 이름은 9월 8일에 총 3번 서명돼 있었어. 오전에 한 번, 그리고 1시 반에 한 번, 마지막으로 3시 48분에 한 번이었지. 근데 오전과 1시 반에는 초록색으로 쓰여 있었는데 마지막인 3시 48분에 방문했을 땐 펜색이 바뀌었더라고. 근데 기억나? 그 애니 시신 옆에서 발견된 초록색 펜. 과연 이게 우연일까? 경찰은 CCTV도 다시 확인해보게 돼. 처음엔 애니한테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몬드를 조사해보기로 했어. 레이몬드는 노란색 영국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애니의 연구실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나온 그 엑스라지 사이즈의 노란 영국 가운과 같은 거였지. 경찰은 레이몬드의 DNA를 채취해서
애니의 시신과 같이 발견된 그 초록색 펜, 그리고 피 묻은 노란 영국 가운과 맞는지 검사했고 DNA는 일치했어. 레이몬드가 범인이 맞았던 거야. 그는 곧바로 체포돼. 레이몬드는 자신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더라고. 그래서 당일 사건의 정황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경찰들이 추론하기론 11시 4분 레이몬드가 애니의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지. 그때 애니는 혼자 연구실 안에 있었어. 레이몬드는 46분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걸로 보여. 그는 애니가 사망한 걸 알고 패닉 상태로 시신을 숨길 곳을 찾아본 것 같아. 연구실 천장과 벽에 무언가를 뒤져본 듯한 그의 지문이 여러 개가 발견됐거든. 레이몬드는 우선 그녀의 시신을 창고 연구실에 숨겨두게 돼. 그때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서 소방훈련이 시작됐고 인파가 몰린 틈에 재빠르게 입고 있던 영국 가운을 벗어서 재활용통에 버리고 밖으로 나갔던 거야. 그는 밖에 나간 동안 애니의 시신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어. 그래서 이 방 안에 많은 혈흔이 발견되었던 거고. 레이몬드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던 건 3시 40분쯤. 애니의 시신을 화장실 벽에 숨겼고 이때 그가 가지고 있던 초록색 펜이 떨어진 거야. 2011년 3월 17일 레이몬드는 애니레의 살인과 강간미수로 징역 44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아직 의문이 남아있어. 레이몬드가 애니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둘은 평소에 오가면서 그냥 얼굴만 알 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였거든. 몇몇 사람들은 레이몬드가 애니에 대한 질투심으로 살해한 거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어. 애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으니까. 레이몬드가 법정에서 한 말 한번 들어볼래? 나는 언제나 좋은 아들, 좋은 친구,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애니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었고 아마 제가 평생 노력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순 없겠죠. 그는 겨우 자격지심으로 한 생명을 앗아간 거야.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애니가 학교 잡지에 캠퍼스 내 안전과 범죄 위험성을 다루는 글을 냈다고 해. 어쩌면 애니는 이미 무언가 위험을 감지했던 건 아니었을까? 가장 안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이 학교에서 애니가 당한 끔찍한 비극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경찰 수사나 증거도 정말 중요한데 그 현장을 딱 목격한 그 사람의 진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예 사건의 방향이 뒤바뀌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한 수상한 목격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06년 9월 23일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이었는데 일본 가와사키시 미야마에 구에서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었어. 그녀는 27살이던 쿠로누마 유리야. 알바 후에 동료들이랑 회식 끝내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 막 이렇게 길을 걷다가 잠깐 멈칫하고 고민을 하게 돼. 그 앞에 있는 카지가야 터널을 통과해서 가면 여기가 지름길이라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가로등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어서 이 밤중에 혼자 가기는 좀 무서웠었거든. 그러니까 유리는 여기를 돌아갈지 아니면 그냥 통과해서 갈지 고민했던 거야. 근데 오늘 일도 하고 회식까지 하고 온 건데 너무 피곤하잖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결국 그녀는 그 어두운 터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 그리고 얼마 후 몇 시간 정도 흘러서 한 남성이 아까 그 카지가야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 한 터널 중간쯤이었는데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거야. 바로 유리였지.
보니까 가슴이랑 배에 칼에 찔려서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있더라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망하고 말아.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어. 갈까 말까 망설이던 그 길이 결국 마지막 순간이 된 거야. 자, 칼에 찔린 거면 이건 살인사건이잖아.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돼. 조사를 해봤더니 도난당한 물건은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경찰은 강도 살인보다는 원한 살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어. 목격자? 그때가 워낙 늦은 시간이고 또 너무 외진 곳이어서 그 목격자는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 피해자 쿠로노마 유리는 파티쉐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성실한 여성이었어. 그만큼 주변 사람들 중에 원한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수사는 진척 없이 시간만 흘러갔지. 이후로도 몇 년 동안 24,000여 명이나 되는 그 수사 인원이 투입됐지만 끝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고 장기 미제로 남게 돼. 그렇게 시간은 무려 10년이나 흘러서 2016년 1월이었거든. 일본 미야마의 경찰서로 편지 한 통이 왔더라고. 쿠로반의 형무소에서 온 편지인데 보낸 사람은 스즈키 요이치였어. 편지 안에는 쿠로노마 유리의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 참고로 이 편지를 보낸 그 스즈키는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범죄자였었고 9년 전인 2007년 4월에 그냥 길 가던 40대 여성을 칼로 찔러서 살인미수 판결받고 교도소에 들어갔거든. 아니 이 사람이 그 미궁에 빠진 유리 사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경찰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건 수사를 했던 그 형사들이 스즈키를 만나기 위해서 그 형무소로 직접 찾아가게 돼. 잠시 후 형사들을 대면한 그 스즈키는 담담하게 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 자기가 바로 그 유리를 죽인 범인이라는 거야. 스즈키의 자백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갑자기 여성을 찌르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고 무작정 흉기를 들고 나가서 막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마땅한 타겟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건 현장이었던 카지가야 터널로 향하게 돼. 그때 마침 혼자 핸드폰 보면서 길을 걷고 있던 유리를 목격했고 스즈키는 조용히 그녀의 뒤에 접근했지. 그리고는 갑자기 품에 숨겨놨던 식칼을 꺼내더니 유리의 배를 찔렀어. 그렇게 칼을 꽂아놓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문득 칼에 자기 지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칼을 가져가려고 다시 유리에게 다가가게 돼. 그 순간 아직 의식이 있던 유리는 있는 힘껏 스즈키의 다리를 걷어찬 거야. 이거에 분노한 스즈키는 배에서 칼을 뽑아서 이번엔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찌르게 돼. 이후 신속히 그곳에서 도주했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흉기를 부엌 서랍 안쪽에 숨겨놨다는 그 증언. 이게 들어보니까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특히 먼저 배를 공격한 뒤에 다음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건 그간 수사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었고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돼. 그런데 사실 스즈키는 이미 과거에 유리살해 혐의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어. 그 이유가 바로 앞에 그 잠깐 소개했던 그 살인미수 사건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이잖아. 잠깐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스즈키가 40대 여성 A씨를 공격한 건 유리가 사망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난 후였어. 사건 당일 밤 10시 반쯤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곳을 홀로 귀가 중이었다는 점이 유리 사건이랑 되게 비슷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지역이지? 또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점까지 유사한 게 많았던 거야. 근데 스즈키가 A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과정이 꽤 기묘해. 그 사건이 벌어지고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스즈키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왔더라. 근데 자수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목격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목격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스즈키 진술에 따르면 그날 대여한 CD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칼을 든 남자를 봤고
왠지 수상해서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앞서가던 A씨 등에 칼을 찔렀대. 근데 뭐 어쩌다가 범인이 자기 존재를 알게 됐고 자기까지 공격했다고 막 다친 왼손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한 1시간 정도 흘러서 신고하러 왔잖아. 그래서 경찰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미 멀리서 그럼 경찰차인지 뭐 그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신고는 따로 안 한 거래.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당시 경찰은 그 스즈키 태도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 특히 이 남자가 몰래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는 장소가 너무 이상해. 사건 현장은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한 노상이었거든. 근데 스즈키가 계단 아래에서 공격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거지. 근데 그 도로 구조상 그 밑에서는 절대 그 사건 현장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결국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이 스즈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를 진행했지. 이때 스즈키가 신고 있던 신발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피해자 A씨의 혈흔이 검출돼. 심지어 그 스즈키 집에서 A씨의 피 묻은 옷이랑 신발이 나오기까지 한 거야. 범인은 스즈키였어. 아까 그 모든 건 다 거짓말이었고. 자, A씨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 당시에 검사는 앞선 그 쿠로노마 유리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스즈키를 추궁했어.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대꾸를 하질 않더라고. 이때 당시에 검찰, 경찰, 그리고 판사까지 직감적으로 그가 동일범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번 A씨 사건과 다르게 그 유리 사건에는 물증이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유리 살해 혐의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었지. 결국 스즈키는 살인미수로만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된 거고. 이제 한 8, 9년 정도 거의 형기를 채우고 있던 시점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 10년 전 사건을 사실 자기가 했다고 자백한 거고. 이게 대체 무슨 꿍꿍이란 걸까? 경찰들도 고민에 빠졌지. 근데 스즈키 상황을 보니까 감옥에서 뇌경색을 앓게 됐어. 몸 아프고 막 이렇게 투병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 정도로 괴로우면서까지 내가 살아있는 건 이거는 신의 뜻이다. 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완전 자기 망상에 빠져있던 거지. 뭐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이 모든 죄를 감옥에서 청산해야 된다고 느꼈다더라고. 그 길로 바로 쿠로노마 유리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자백한 거야. 뭐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자백을 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이미 사건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일 중요한 증거인 그 칼, 그 흉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자백을 꼼꼼하게 확인했어. 그 사이에서 조금의 힌트라도 찾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죽인 그 범인 당사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진술이 뭘까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스즈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갑자기 여자를 칼로 찌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사람이잖아. 심지어 그걸 직접 행동하기도 했고. 근데 반전이 뭔지 알아? 그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2003년도에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었었고 매형네 회사에서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뭐 평판도 되게 좋았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이 스즈키에게 치명적인 비밀이 한 가지 있었어. 그건 바로 이상성욕이었지. 특히나 여성들의 괴로워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고 실제로 결혼 전엔 그 매춘업소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정도야. 성관계 도중에 상대 목을 졸라서 막 실신시키고 그랬었거든. 이 이상성욕이 살인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우연한 계기가 있었어.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영국의 그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뭐 미스테리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잭 더 리퍼 그 매춘부만 노렸던 연쇄살인마잖아. 하지만 끝내 뭐 그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었고
스즈키가 그한테 완전 빠져든 거야. 특히 여럿을 살해하고도 붙잡히지 않았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지. 무엇보다 여성들이 죽어가면서 그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렇게 2006년 6월, 스즈키는 본격적으로 칼을 들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해. 시내를 배회하면서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막 다가가서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기를 반복했어. 내가 진짜 또라이인 게 막 겁먹은 여성의 표정을 보면 것만으로도 그냥 완전 만족감을 느꼈던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면 칼에 찔린 그녀의 얼굴을 꼭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게 유리였던 거야. 그날 스즈키는 유리를 살해하고 상상 이상으로 짜릿함을 느꼈고 결국 반년 만에 A씨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 보자. 스즈키는 자기가 이 이상 성욕을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 변명을 하더라. 어렸을 적에 여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는 여기에 반박했어. 스즈키 요이치는 그저 쾌락살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면서 그냥 아무나 공격한 거잖아. 전문가는 이게 단순히 이상성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지. 결국 재판부는 스즈키에게 쿠로누마 유리 살해 혐의로 징역 28년형을 선고했어.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1년 만의 일이야. 그 와중에 스즈키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니, 자기가 A씨 사건으로 붙잡히지 않았으면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을 거라고 하더라. 계속 여자들을 찌르고 그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는 게 이젠 거의 중독된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학대니 뭐니 그렇게 변명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뭔 소리야. 재판부는 스즈키의 범행 동기가 그냥 자기 스트레스 해소랑 쾌락 충족인데다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마저 느껴진다고 했어. 근데 이 정도면 사회로 아예 못 나오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28년형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계기가 어떻든 간에 이게 스스로 자백했잖아. 이게 참작이 됐던 거지. 판결문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어. 오랜 복역을 통해서 스스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알아보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기괴한 성욕에다가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28년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나 있는 걸까? 황당하게도 자기가 신한테 선택받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자백을 결심했다는 이 범인.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 생명의 가치는 왜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시킨 건지 묻고 싶어.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스즈키는 결국 그 죗값을 치르겠지. 그 대단하고 잘난 자기 생명을 감옥에서 낭비하면서 말이야. 그 와중에 스즈키는 자기 역량에 납득하지 못하고 검찰에 항소한 상태라고 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디바베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